자, 몽골의 간섭과 정치 변화 부분 해보겠습니다. 자, 몽골이 1230년부터 1270년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침략을 하게 되는데, 몽골과 고려가 어쩌다가 처음 만나게 됐냐면, 자, 몽골은 원래 이 몽골 고원 지역에 있었던 나라라는 건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칭기스칸이 몽골을 통합해서 세력을 확대하는 와중에 금나라를 공격해서 세력을 꺾었고, 자, 금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거란족들이 이 처음에 독립을 했다가 몽골에게 쫓기게 됩니다. 근데 쫓겼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고려로 도망간단 말이야. 그래서 고려의 강동성으로 거란군이 쫓아오게 되고, 당연히 고려 안으로 거란군이 밀려 들어오니까 이걸 물리치겠다고 고려군은 출동을 했고, 또 이 도망가는 거란군을 추적하던 몽골군이 거란족을 합동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고려와 몽골은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 거지. 자, 하지만 이 몽골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 둘은 당연히 평등한 관계는 아니었고, 자, 몽골은 과도한 공물을 요구하며 고려를 압박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 충돌이 있었겠지. 그래서 몽골 사신이 이 고려에서 공물을 요구하고 돌아가다가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고요라는 이름을 가진 사신이었는데, 이 사신이 살해된 사건을 구실로 해서 몽골이 고려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1231년에. 그래서 이때부터 몽골의 침입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 차례 계속 침입을 해요. 1231년부터 1254년까지 6차, 뭐 어떤 사람 7차, 8차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 번 침략을 하게 되고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초조대장경판이 소실되거나 황룡사 구춘목탑이 소실되는 등 이제 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하고 불타버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황룡사 구춘 목탑도 불타버리고 초조대장경판도 불타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국토는 황폐해지고 백성의 고통은 심해졌습니다. 자, 결국 몽골과의 강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몽골과의 강화는 결국 뭐 때문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 무신 정권, 최씨 무신 정권이 몰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강화도에 천도한 것도 이 몽골이 고려로 쳐들어오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강화 천도를 강행하고 항전을 주도한 게 이 최씨 정권이기 때문이에요. 이 최씨 정권은 최후 최의로 이어가면서 항전을 주장하고 강화를 거부했고, 결국 김준희 정변을 일으켜서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몽골과의 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최씨 무신 정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신 정부가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야. 최씨 정권이 여기까지인데 그 이후에도 무신 정권은 쭉 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 김준, 이면, 이묘으로 이루어지는 이 최씨 정권의 뒤를 이은 집권자들은 몽골과의 강화 이후에 개경 환도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개경 환도를 하면 무신 정권이 무너질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신 정권이라는 게 왕도 아닌 게 무신 집권자가 왕 위에 있는 형태가 이 무신 정권이잖아. 근데 몽골 입장에서는 이런 애를 괜히 냅둘 이유가 없는 거지. 왕만 제어하면 되니까. 그래서 개경 환도는 반대했고, 몽골과의 관계가 이 강화를 맺은 이후에도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1269년에 이면이 당시 국왕이던 원종을 폐위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1270년 몽골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무신 정권은 무너지고, 고려 정부는 개경으로 1270년에 수도를 다시 되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삼별천이 이에 반대하고 항전을 시작했지. 삼별천은 우리가 알듯이 이 최씨 정권의 사병이고 군사적 기반이었지. 이들이 이제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들은 무신 정권과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경 환도나 이런 것들은 반대를 했을 거야.
자, 그래서 삼별초는 개경 환도에 반대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거치며 항전합니다. 하지만 결국 3년간의 항쟁 끝에 고려 몽골 연합군에 진압이 됩니다. 배경에 있는 사진은 이 삼별초가 진도에 만들었던 궁궐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몽골과의 항전을 이어갈 생각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삼별초의 항전까지 끝나고 나니까 이 몽골의 간섭이 본격화됩니다. 자, 강화 이후에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됐고, 자, 이 포인트가 부마국 체제, 다루가치, 정동행성 요 세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이 고려의 왕족은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는 부마국이 됩니다. 자,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했다라는 거는 고려 왕은 몽골 황제의 사위쯤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아래에 있다는 걸 확실하기 위해서 고려 왕실의 용어나 관료 제도도 제후국 체제로 격화됩니다. 자, 예를 들면 고려의 왕은 뭐 중국한테는 나는 왕이요라고 얘기하지만 나라 안에서는 황제처럼 행세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고려 왕한테 폐하라고 불렀다는 거야. 근데 폐하라고 못 부르게 하고 전하라고 불러라. 이렇게 명칭을 하나씩 한 등급씩 낮춘 거지. 근데 몽골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야. 자, 고려는 여러 왕씨들이 서로 동성간에 결혼하는데 이것은 무슨 도리인가? 이미 우리와 더불어 한 집안이 되었으니 서로 통혼해야 된다.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태자라고 부르지 않고 세자라고 부르며 국왕의 명령을 그 전에 성지라고 했던 것은 이제 와서 선지라고 하니 관직칭으로서 우리 조정과 같은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고쳐야 한다. 그치? 급을 낮춰버렸던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당시 고려 왕은 중국 황제처럼 시호를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원나라가 간섭하던 시기에는 무슨 왕, 무슨 왕, 무슨 왕 이렇게 붙여버렸단 말이야. 충모왕, 춘성왕, 그렇지? 충모왕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지. 그리고 부마국 체제로 보면은 이 원간섭기의 왕들은 모두 몽골 황실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데, 자, 왕의 부인이면 왕비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왕후라고 해야 되는데 왜 공주라고 붙였을까? 왜냐면 이 공주들은 몽골 왕실의 공주라는 게 중요하지 고려 왕실의 왕후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또 급도 딸린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주를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고려 왕들의 이름을 보면 고려식 이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몽골식 이름을 같이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시 원간섭기의 고려 왕들은 정체성이 고려의 정체성과 몽골의 정체성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실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몽골과 고려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원나라의 간섭도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해동천하의식, 황제의식 이런 것들은 다 와장창 무너졌단 말이지. 고려 초기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 그리고 몽골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간섭을 했느냐? 자, 다루가치와 정동행성을 통해서 내정 간섭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 다루가치는 그 내정 간섭을 위해서 원나라가 파견한 관리를 이야기하고 정동행성은 처음에 만들 때는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자, 고려를 정복했으니까 그 다음엔 일본이다 이거야. 그래서 일본 정벌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자, 일본 원정은 중지가 되거든. 근데 이 원정이 중지된 이후에도 고려의 내정 간섭을 위해서 계속 남겨놓고 있었던 기구가 정동행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구를 보고 몽골의 간섭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당연히 땅도 뺏어갔겠지. 자,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를 설치해서 우리나라의 그 영토를 가져가서 다스렸다라는 거지. 그치? 특히 탐라총관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제주도 하면 말이 유명하잖아.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많이 살았냐? 이 원나라 때 탐라총관부를 설치해서 몽골 말을 여기에 길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각종 물자와 공료를 요구해서 금, 은, 인삼 등의 물품을 가져가고 공료, 황간 등을 수시로 요구했다고 하죠. 자, 원간섭기의 지배층은 뭐라고 불렀냐면 권문세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고려 초기에는 호족,
그 다음에는 문벌, 그 다음에 무신들이 집권을 했는데, 자, 원관섭기에는 권문세족이 집권을 했다고 해. 자, 권문세족은 출신이 뭐였느냐? 옛날 문벌 출신이라든지 무신 명문가 출신이라든지 친원 세력 출신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잘 나갔던 가문과 원관섭기에 새로 잘 나가는 가문들이 섞여서 권문세족이라고 불렸다는 거지.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일단 친원적 성격이라는 거 공통점이야. 왜냐하면 원나라의 간섭이 심했기 때문에 친원적 성격을 가지지 못하면 지배층으로 행세를 못했겠지. 그리고 이들은 도평이 사사를 장악했다고 합니다. 자, 도평이 사사는 우리가 예전에 고려의 정치제도를 배울 때 제추회의였던 제신과 추미리보에서 회의했던 도병마사가 고려 후기에 이름이 바뀌고 기능이 확대된 겁니다. 옛날에 도병마사였던 게 이름이 바뀐 거야. 그래서 도병마사가 도평이사사가 바뀌고 조선 초기에 의정부로 개편되는 게 도평이사사인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통치 기구였기 때문에 권문세족이 이것을 통해서 집권을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대규모 농장과 노비를 소유해서 엄청나게 많은 땅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과 강을 경계로 해서 땅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권문세족이 대규모 농장과 노비를 소유하면 국가재정은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지. 왜? 노비의 숫자가 증가하면 국가가 세금을 걷어갈 양인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권문세족이 소유한 토지는 세금을 걷지 않는 면세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국가재정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고려 말기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권세가가 변명한다. 권문세족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 권세가가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 개혁을 해야 된다고 고려 말기에 주장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야. 권문세족들이 땅을 많이 갖고 노비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자, 그래서 이러한 원간섭기가 언제 끝나게 되냐면 공민왕의 반원개혁 정책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공민왕은 1356년에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집권하자마자 반원 정책을 펼쳐요. 원나라 연호도 쓰지 말고 기천은 친원 세력이에요. 친원 세력의 반란을 진압했다. 한마디로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자고 즉위 초부터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변발이나 몽골식 의복 등 몽골 풍습과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고려 왕들은 원나라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원나라식으로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있었는데 공민왕은 다시 이제 예전 고려시대 복장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기철 등 친원 세력은 제거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영토도 회복하게 됩니다. 자, 동년부,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 이렇게 가져갔는데, 자, 동년부와 탐라총관부 같은 경우에는 공민왕이 집권하기 전에 이미 되돌려 받았어. 근데 쌍성총관부는 여전히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영토를 회복하고 더 북쪽까지 올라가서 새롭게 영토를 북쪽까지 올려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영토 회복을 하고 영토를 좀 더 넓힌 거지, 공민왕 때. 그래서 이렇게 국경선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야. 통일신라 때는 요만했는데 고려 초기에는 이랬고, 공민왕이 영토 회복을 하면서 지금의 국토와 좀 비슷한 정도로 올라가고 나중에 완성이 되는 건 조선시대에 들어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반원 정책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개혁 정책을 실시하는데, 자, 개혁 정책은 아까 얘기했던 권문세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걔네들이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노비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 이를 위해서 신도를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자, 이 전민변정도감은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농지와 양인을 풀어주려는 이런 제도였던 거지.
자, 그리고 신돈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개혁을 뒷받침해줄 인재들을 끌어오게 되는데 이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부릅니다. 자, 신진사대부는 당시에 새롭게 유행하던 성리학을 공부해서 개혁의 의지가 충만했던 세력들인데, 자, 얘네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성균관이라는 학교를 다시 정비해서 여기에 이제 신진사대부를 모아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관리로 양성시켜서 권문세족과 맞서게 하려고 했어. 자, 그래서 이로써 정주 성리학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자, 신진사대부가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을 공부한 세력들인데 이 성균관을 다시 정비해서 성리학을 가르쳤다라는 거야. 그리고 과거 시험 과목에도 성리학을 추가했단 말이지. 성리학을 중심으로 과거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야. 유교 중에서도. 그럼 당연히 신진사대부들이 많이 등용되고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신진사대부들이 아까 봤듯이 이 권문세족의 토지 소유 개혁을 주장하게 된단 말이야. 당연히 개혁 뒷받침이 됐겠지. 자, 하지만 개혁은 좌절됩니다. 권문세족의 세력이 아직도 강력했고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으로 인해서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내부에 반대가 많고 외적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혁이 진행될 수 없었겠지. 그치? 이러한 세력들이 아직도 강력하게 남아 있었단 말이야. 친원 세력은 무너졌어. 권문세족 중에. 하지만 예전 무신 명문가 출신과 예전 문벌이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잘 남아 있잖아. 이들의 세력은 아직도 권문세족들은 강력했단 말이지. 그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역시 그 혼란 중에 개혁이 추진되다 말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공민왕 때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이 굉장히 심했는데, 자, 이 외적의 침입을 보면은 홍건적은 1359년, 1361년 두 번에 걸쳐서 쳐들어옵니다. 얘네들은 원래 뭐였냐면 원나라의 지배에 반대한 한족 반란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원나라 군대에 쫓겨서 고려에 들어오게 돼서 이 원나라 반란군이 고려에서 깽판을 친 사건입니다. 겨우겨우 물리치긴 하지만 수도인 개경이 함락당하는 등 고려가 큰 위기에 빠졌고, 자, 왜구는 1350년 이후에 왜구가 남해안 일대에 침입하기 시작하는데 얘네들도 엄청나게 숫자가 많고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계속 초토화를 시킨단 말이야. 이것도 역시 이성계, 최영, 최모선의 활약으로 물리치기는 하지만 이 홍건적의 침입과 왜구의 침입이 이 공민왕 때 한창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시기에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막느라고 개혁 추진을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구의 침입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초기나 되어야 안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지배층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개혁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보느냐.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등용했던 신진사대부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리학이 도대체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 시기에 탄생한 유교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리학도 크게 보면 유교라는 거야. 근데 유교의 새로운 종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성리학은 불교, 도교라는 다른 종교에 대응해서 유학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특히 뭘 싫어하냐면 불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합니다. 웃긴 건 얘네들이 성리학을 만들 때는 사상적으로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그렇지만 불교를 굉장히 싫어하지. 자, 성리학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빡센 유교입니다. 유교를 더 빡세게 굴리자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성리학은 인간과 우주의 질서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를 이루는 질서와 사람을 이루는 질서, 인간 사회를 이루는 질서가 같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유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주의 원리를 인간 생활에 구체화시킨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이 어려워. 이 말이 어려우면 이건 잊어버리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유교의 성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부터 유교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야. 왜? 우주의 원리를 인간 생활에 구체화한 걸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이 유교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면 우주의 원리를 지키지 않는 거고, 우주의 원리는 곧 사람의 원리와 같으니까 유교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자, 다시 돌아갑시다. 우주의 원리와 인간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 우주의 원리가 곧 인간이야. 자, 근데 이 우주의 원리를 인간 생활에 구체화한 것은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같으니까.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거지. 유교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지키는 것과 같은데, 이러한 유교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다? 얘는 사람이 아니지. 인간의 본성을 안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충효, 예지신 이런 유교의 핵심적 가치는 마치 인간의 심장과 같이 인간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야. 이게 사람에게 모두 다 새겨져 있다라는 거지. 심장이나 뇌 같은 데에 다 새겨져 있다라는 거야. 근데 자, 심장이 없고 뇌가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유교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면 심장과 뇌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지. 인간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에서는 유교의 가르침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네가 인간으로서 자격이 있으려면 유교의 원리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안 지키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자, 다시 정리합시다.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기본 심성은 같습니다. 근데 이 우주의 원리를 인간의 행동으로 구체화한 것이 유교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러므로 유교의 가르침을 지키도록 타고났다는 기본 심성이 같으니까. 그런데 유교의 가르침을 안 지킨다? 그럼 사람도 아니라는 거지. 그런 사람은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성리학이 빡센 유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어디까지나 내 머릿속의 내피셜이에요. 무슨 막 철학적으로 엄청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 성리학이라는 것을 역사를 공부하면서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결론이 나왔을 뿐입니다. 자, 여간 이렇게 빡센 유교인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들어오게 됐느냐? 자, 송나라 때 만들어졌는데 원나라를 거쳐서 고려 말기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성리학을 고려에 전한 사람은 안향이고, 그 다음에 원나라 망건당에서 중국 학자와 교류하여 성리학 이해를 높인 사람은 이재현인데, 모두 생활한 시기를 보면은 원간섭기에 걸쳐져 있지. 이 사람이 안향이고 이 사람이 이재현입니다. 자, 근데 이 고려 과거 시험 과목에 성리학이 포함됐다, 공민왕 때. 그러면 당연히 성리학은 널리 퍼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공민왕 때 아까 얘기했듯이 권문세족에 맞서기 위해서 성균관을 정비하고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교육하면서 이 신진사대부가 점차 정계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단 말이지. 자, 그러면 신진사대부가 도대체 원한 게 뭐냐? 왼쪽은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인 정몽주고 오른쪽은 정도전인데, 이 사람들이 원한 게 뭐냐 이거야. 자, 고려말 성리학은 실천적 성격이 강해서 이 유교 원리를 실행에 옮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자, 당시 권문세족의 토지 문제가 너무 심했고, 성리학은 불교를 싫어하는데 당시 고려 시대에는, 고려 말기에는 불교의 폐단이 엄청나게 심했단 말이야.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봤을 때 권문세족의 토지 문제나 불교의 폐단이 문제인 것은 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자신들로서는 무조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적극적 개혁을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불교 비판을 보면은 최승로의 불교 비판은 별게 아니야.
불교를 믿는 건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자, 그러니까 불교도 역할이 있고 유교도 역할이 있다. 근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유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고려 초기 최승로의 불교 비판이라면 이 성리학의 불교 비판은 훨씬 더 강해서 이 정도전은 뭐까지 부정하냐면 불교의 개인적인 성격, 나라를 다스리는 거에는 불교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안 맞고 인간의 심성을 교화하는데도 불교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 신진사대부의 생각이란 말이야. 대표적으로 정도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중하고 대화를 나눈 이런 얘기를 정도전의 사상을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성리학을 써야 되고 인간의 심성을 다루는 것도 성리학을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의 폐단과 권문세족의 토지 문제를 강하게 비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려 초기에 이 최승로라는 사람이 시무 28조에서 불교를 비판했다고 하지만 요 정도는 좀 말랑말랑한 거야. 불교의 역할도 인정을 했으니까. 하지만 정도전의 불교 비판을 보면 불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유교 사상을 갖고 있지만 빡센 유교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전은 최승로에 비해서도 더 빡세게 유교 사상을 강조하고 개혁을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지. 불교는 종교로서 좋다. 정도는 불교 종교로서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